이슈 7번입니다만 신문기사죠. 대선 코앞 문 전 대통령 기소 나와 있습니다.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있고 사위가 있어요. 사위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수입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처가죠. 처가에서 이 집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사위가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집세를 지원하지 않게 됐거든요. 이걸 뇌물로 본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 이게 뭐냐면 그 사위가 뇌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위가 돈을 받고 집세를 낸 게 뇌물이 아니라 원래 그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거를 줘야 될 돈이었었는데 사위 취업을 알선을 해가지고 어디다 박아줬다. 그래서 자기가 낼 돈은 그쪽이 내겠지, 이거 뇌물이다 라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 이스타젯 티켓 채용을 가서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기소다라는 건데, 이쪽 실제로 취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불충분으로 풀었어요. 바로 뭐냐면 노린 거죠.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노렸고 민주당의 상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이걸 언제? 바로 이 4월 달에 함으로써 이 대선. 그러니까 탄핵이 끝나고 지금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걸로써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러니 주거민문으로 2억 1,700만 원을 타이스타즈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2주 전반 여기 보면은 실제 친인척 관리감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이거 했었고 또 타이 쪽 이주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 관리들이 가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사가 없이 바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잖아요.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타이스타즈 항공 가서 이렇게 취업했냐, 여기서 뭐가 있냐, 이제 청취도 하고 기록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소환조사 통보하고 서면조사니까 절차 없이 그냥 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사를 하는 게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넣었을 때 이게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해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고 뇌물 받았다라고 말만 하고 아니네 라고 하기는 아님 말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게 이 신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 채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곽상도 국민의원인데 아들이 이제 50억 받았었잖아요. 짧게 일하고 여기서 이제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또 실제 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쁜이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권력에 대한 갈라치기로서 이제 보여준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효일지를 보게 되면 실제 이성직 전 의원을 이사장 임명했어요. 임명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7월에 서희서 씨가 이쪽에 임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 채용 4차례 고발하게 되면서 됐습니다만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쪽에서 자택 압수 이것도 문제가 없어 그냥 월급 받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지원해 주던 거를 안 주게 됐기 때문에 이거 뇌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불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불구속 기소는 이제 서면이라든지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마치 이해하듯이 한 거고, 다이시사 씨는 기소유예 처분해서 기소는 지금 너희들 안 넣고 대통령만 타깃을 한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취업을 한 이것이 아니라 이쪽에 타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생활비 증월 진단이 이렇게 된 거고, 주거용료 바로 이거 1억 5천만 원과 6,500만 원을 지급한 만큼에 대해서 이것을 뇌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뻔히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당연히 하게 될 거고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문다희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 가지고 있는 거주하는 데서 이제 불법 운영을 했었다라는 것부터 이제 다 잡고 있는 실정이죠. 네.
똑같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자식에 대해서도 아들이죠. 아들에 대해서도 대선 토론,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로 이준석 후보가 거기서 썼었던 이제 그 사이트에 썼었던 글까지 읽어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저격적인 가족을 건드리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맞냐 틀리냐 또 이런 사람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거든요. 이게 2018년에 우리가 이제 GP나 GOP라고 그래서 뭐냐면 GP가 어디에 있냐면 이 분단 한계선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GP고요. 초소가요. GOP는 바로 이 분단 한계선 철책 안쪽에 있어요. 철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GP고 바깥에 있는 게 GOP인데 여기서 이제 쓸데없이 서로 간에 어떤 적대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합의를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북한과 이제 기류 모드가 좋아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오물풍선 날아가고 이쪽에서 만약에 비행기 날아갔을 때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파기할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적대행위 할 거야 라고 한 거죠. 북한과 이런 다툼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유리하냐면 보수 쪽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포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고 이 오물풍선이나 이런 거에서 그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계엄을 한 목적에도 들어간 것 중에 하나인데 북한군을 가장해서 북한 군복도 이제 구입을 했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나라의 위기, 북한이 위험한데 지금 저 북한 편들은 정당 같은 경우는 파면시켜야 되잖아.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군사분야 한입니다. 적대행위 중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서로 충격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요. GP 상호 철수입니다. GP에 이제 가 있는 부대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거의 1년 동안 있어야 됐거든요. 최근에는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거기 근무하고 나와서 이제 휴가 거의 한 달 동안 가고요. 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텀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게 되고 잠시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GP 시범 철수해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평화수역 조성하고 군사적 보장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핵심 요거 두 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어느 정도 했었던 건데 이것을 바로 파기하겠다, 폐기 추진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고 물론 폐기가 바로 되진 않지만 약속을 안 지켰는데 이후 다른 정권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 국민의힘이 된다면 당연히 파기하고 또 이제 북한과 강대강 전책으로 가겠죠. 민주당이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다시 살리고 이제 평화롭게 가게 될 겁니다만 9.19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3대 수사 사건 지금 있습니다만 이상직전이연 이 얘기에 대해서 채용 특혜에 대한 얘기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 집값소득 고령 단계에서 정권의 유리한 방에 조작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대로 안 나왔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제 울산시장 당사에 조직적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아닌 걸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의혹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는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면 좋겠지만 의혹이 조금 있으면은 해서 이제 그랬든 안 그랬든 계속 얘기를 이제 이런 언론에다 꺼내게 되면은 그만큼 민주표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기준금리 차이 나왔는데 4.5, 2.75 그래서 뭐 절반보다 조금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있죠. 미 연준에서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또 관세나 이렇게 올리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보다 보니 관세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미국 물가 올라가고 실업률도 100%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럼 더 얼어붙을 거고 실업률 커지고 물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 동결하겠다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두 가지를 같이 잡는 정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상한 행보를 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잡고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게 되면서 미국 금리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것처럼 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도 마구마구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 채권은 미국채였는데 미국채는 이제 트럼프가 됨으로써 믿을 수가 없는 이런 게 돼버렸죠. 그러니 금리차 이렇게 되면서 2.75 됐습니다만 한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이 뭐가 되냐면
너무 이제 이쪽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금리차가 높으니까 여기다가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해서 나갈 수 있으니 이거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압력도 커집니다만 한편으로 이거 금리 이거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성명설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인플레이션 다소 높은 상태다. 지금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불확실성이 올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시락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못 올리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낮추게 됐던 이유 자체가 원래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경제 활성화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라고 한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4 회의가 있습니다. 금융현황 간담회라고 합니다만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금감위원장, 그 다음에 그 하는 총재죠. 이렇게 4명이서 모여서 이제 하는 게 F4회의가 되고요. F4회의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고 지금 탄핵 정국에서 너무나 경제가 위태롭고 트럼프 되면서 이게 문제가 크다 보니까 거의 매주 모였다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어떤 그 헤드들이죠. 이제 경제부의 각 헤드들이 모여갖고 금방금방 결정할 수 있어서 이런 회의가 많이 있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범석 경제부총리 직무대행인데 바로 뭐냐면 차관이었어요. 기획재정부 차관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그 경제부 총리였던 최상복 씨가 이제 사퇴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행 주체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나머지도 지금 대부분 다 대행 주체로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만두다 보니까 지금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물가입니다. 한국 물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0년 성장률에 대해서 이 근원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본적인 물가 너무나 상승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보다시피 마이너스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위험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성장률에 대해서 보다시피 IMF나 이쪽이 1%인데 지금 0.7, 0.5 하고 보수적인 노무나 같은 데서는 뭐 0.0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너무 지금 문제가 크다. 경제 수장이 이제 없어서 문제기도 합니다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캐나다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루마니아 대선이 있습니다만 달라요. 루마니아하고 이쪽하고 다른데 이쪽 같은 경우는 보면 자유당 마크 카니 총리인데 굉장한 진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이게 캐나다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기존에 갖고 있는 나프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관세 매길 거야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여론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초보입니다. 처음 나온 정치인인데 바로 이때 하게 되면서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도 아마 제가 알기로 368석인가 그럴 때 144석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반은 안 되는데 최고석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고요. 호주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당이죠. 이제 진보당인데 너무 이제 이 미국의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런 보수 우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총선에 이변이 발생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이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약간은 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격과는 달리 루마니아 대선에도 결국 이제 극우가 당선이 됩니다. 이쪽에서 지금 올라가게 됐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중도 친일업 성향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전부 반 트럼프 라인들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단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친미죠. 극보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만 국가마다 그렇게 바로 미국이란 데가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치료는 100일 뉴스 이렇게 있습니다만 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위에 있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게 공격 들어보니까 화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고 푸틴과 이거 통화한다고 그랬었는데 5월달 또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만 엄청 사이가 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전 세계 기본 관세 하다 보니까 다른 쪽 호주 쪽이나 이렇게 되게 됐고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거 이 덴마크령으로 있는 것도 뺏어오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진짜 이 인간 못 쓰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트럼프가 정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반트럼프 정서가 각국의 대선이라는데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극우 보수가 갖게 됐었을 때 정말 이게 강력한 나라나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한다면 좌우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휘얹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잘 못 보나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 이제 중국 공장에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고 마가가 뭐냐면 이 나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올리겠어 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힐러리 쪽에서 이제 제시했었던 미국은 already 강하다. 이미 강한 already great에 대해서 America is already great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해서 마가를 외침으로써 이 트럼프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꼬고 있죠. 예, 비꼬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이 마가가 또 되게 웃긴 게 이 모자들이 전부 중국에서 4,000원 생산되는 거다. 중국하고 싸우면서 중국제 모자를 다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표 무역 적자 규모인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세가 왜 그렇게 매겨졌는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가장 먼저 무역 적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그렇게 많이 매게 된 거죠. 그 말고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독일, 대만, 이제 멕시코가 보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이제 지하 자원을 이거 가져오는데 여기도 관세 매기고 똑같이 여기 보면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어서 한국이 8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관세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25%, 2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우방국이나 친한 나라라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게 이 미국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예, 지금 불 보이시죠? 경북 산불입니다. 이 경북 산불이 실제로 이제 산림청이나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47,000헥타르라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산불을 다 합친 것보다 컸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의 2배였습니다. 예, 9만이 넘었죠. 그러니 경북 산불을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강원도 삼척 산불에서 22,000이 넘었었고 그 정도로 이 산불이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재난대책위원회 이제 만들어지면 했습니다만 이번 경북 산불은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의 특징이 전북, 경북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이 산지에서 굉장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폰의 경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울리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경북 지역 하게 되면 이제 소백산맥, 태백산맥 사이에 있다 보니까 분지 지역에 위치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더 마른 상황에서 더 산불이 잘 엉겨붙기도 했고요. 그 경북 산불 이재민들 말입니다. 한 달 넘게 밤마다 집이 불타 나무 꿈꿨다. 뭐 이 나와 있고 사이렌 소리 친구가 눈이 더 친구 불이 더 착각해 가방 쌌다. 지금 보다시피 이 연세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2점, 89점, 83, 85점. 여기다 트라우마 고해영구는 워낙 이 산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살고 있던 터를 다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제사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불이 엉겨붙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상황까지 오게 됐었고 항상 이런 거 있게 되면 어떤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냐면은 안 보이죠? 이게 워싱턴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워싱턴 이제 나와 있는 이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링컨 거 있고 근데 흐릿하죠. 잘 안 보이고 연무입니다. 불이 붙어갖고 이제 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안개가 끼게 되면은 진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연무라는 게 이 연기와 안개, 연기 속에 이제 수증기가 유입되게 되면 이게 흐리게 되는데 문제는 경북 산불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어느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사람을 구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시거리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이 어디에 있는지 화선이라고 하죠. 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디인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꺼낸 겁니다. 산사태를 국민안전 지키겠다라고 해서 산불 피해지 집중관리에서 국민건축물시
산사태라고 했는데 지금 나무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탱력이 사라지니까 산사태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선제적 대피에서 선제적 신성화 위험 정보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산불에 대해서 나타났던 것들 중에 하나고 이제 경분 산불에 대해서 9만 헥타르라는 건 상위적 발표보다 2배였다라는 것을 이런 걸 추산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축소하려고 했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1조 8,809억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지원금이 이와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 주요 대형 상품도 이렇게 쭉 가다가 이 경북 상품이 위에 있는 것과 그 급을 다르다라는 거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조심해야죠. 자, 석유화학 4사 합산 실적 추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볼게요. 이전에 봤었을 때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이 이거예요. 영업이익 이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2020년에 이랬는데 2024년 37이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냐 말할 때 99% 감소입니다. 1%예요. 예전에 봤을 때 1%다 보니까 사사합성 실적주가 이러다 보니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비단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전의 산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래서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 시사상식에서 많이 보게 된 AI 관련되는 그런 중심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 방위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 있어요. 친구. 그래서 뭐 저 나이 같으니까 좀 이겠죠. 근데 이제 외국 불려다니고 예전처럼 그렇게 편하게 있질 못하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에 갔고 하나는 남미에 갔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안에서 이제 남아서 어떤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자면 차기 정부에서 이제 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복수응답 80% AI에 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로봇과 자동화 그다음에 여전히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 이거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나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해서 AI 산업과 관련된 발전 방향 로드맵 같은 거 생각해야 될 텐데 AI 전문가 입장에서는 챗GPT 같은 거 만들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앱이라든지 다른 거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선점한 그런 어떤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데를 이겨내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역시 챗GPT 같은 그런 AI에 대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오른 게 미국과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품목 자립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부품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수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관세 높아지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 상황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세계 경쟁력 순위인데 2위 떨어지고 1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정보 효율이 가장 낮죠. 기업 효용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인프라도 높아졌고 종합평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효율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뭐 누구 책임인지는 뭐 뻔히 보입니다만 좀 씁쓸합니다. 자, 지금 광의통합 평전에 대해서 M2 유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유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준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금융이 갖고 있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게 유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동성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재빠르게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즉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금방 안 되잖아요. 바로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될 거고 여기는 수익증권, 요구불융금, 저축성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유동성 자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주체별 이런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는 가계는 비영리 단체 지금 나와 있고요. 기업이나 기타 금융부는 전부 다 떨어진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증권이라든지 가상화폐나 이런 걸로 간 돈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금화시켜서 요구불 예금이 늘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투자나 이런 게 불안해지다 보니까 예금으로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가장 큰 건 이제 소비자 심리주의. 우리가 트리플 악재라고 부릅니다만
뭐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소비 침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물가 비싸지니까 안 사지라고도 했는데 또 시장 경쟁에 대해서 계속 밀리니까 이것도 합니다만 가장 큰 중요한 게 이 소비 심리 추세예요. 소비 심리가 이전에 비해서 드디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만이냐면 55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전까지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풀리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게 요거 딴 거 없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이 아니라 탄핵 때문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피의자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전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잘 지켜봐야죠. 그리고 내수시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계 전반에 되게 있을 텐데 건설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거 보는 입장에서 뭐 지금 고등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 기업체를 지원하고 이런 이제 대학생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래를 읽으라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이 과연 계속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다 무조건 들어간다고 절대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빈구명 발견수라고 했는데 서울 전체에서 지금 329개 바로 싱크홀이 발견된 거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명일동이네요. 그래서 그 강동구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거고 뭐 제가 보자마자 아는 게 제가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20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싱크홀이 되는 사이즈가 지금 20m 굉장히 컸었고 사망자까지 나온 것이죠. 대부분의 이 싱크홀들이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소규모 작은 것도 당연히 있는데 보다시피 송파구나 광주, 강남구 이렇게 해서 모든 데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싱크홀의 특징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싱크홀이 나타난 게 무슨 자연재해냐?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적재해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공사나 이런 부실에 대해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년간 집안 침하 사례를 보자면 매설물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거, 그리고 대형 사고까지 간 이런 거, 굴착 관련 권리 없이 땅을 파거나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구보다 미복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인재가 발생할 거 뻔할 거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운행하는 게 이렇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조심해야 되고 보다시피 이렇게 싱크홀 사이즈 이렇게 되게 되면 차량이나 빠져서 사람 목숨 있는 거 순식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신기하게 이렇게 봤었던 것이 이제는 보시면은 이 건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땅 볼 때도 안심하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포털인데 이 포털 같은 경우 패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도로 표정이나 이게 마무리해서 구멍이 생기거나 뭔가 좀 이제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우기 때 이게 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바로 싱크홀로 빠지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이러한 포털이 있게 되면 집안 촬영할 때 이제 덜컥덜컥 하다 보니까 계속 충격을 먹게 되면 이게 싱크홀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면 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싱크홀을 통해서 막은 것들 이렇게 사원이 나오고 있고요. 안전시설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다 막는 것들 또는 보행자 안전 같은 거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거 전부 다 정비해서 이렇게 됐었다. 배수시설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개선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털이나 이게 보이면은 바로 이쪽에 문제가 있다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바로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포털 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포털하고 싱크홀은 달라요. 싱크홀은 완전히 꺼진 거고 포털은 그 기미가 보이는 위험 상태의 구멍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실제 이제 발굴 피해 방지법망, 원컬 시스템, 지하 시스템을 미국 보도에는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다 나사 레이더 간섭 기법으로 밑에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한 싱크홀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지도 구축해서 어디가 위험한지 이거 전부 전산망으로 다 막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한 나라고 지금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TV 보다 보면 계속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시행해서 이렇게 되고 집안치유 계약 보고서 과잉양 성격구제 보다시피 과잉양 성격구제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공간을 만다 보니까 여기도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건데 이런 데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안이하게
예, 대처할 게 없었죠. 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고 GPL 탐사나 AI 도입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과 실제로 이런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가정용 AI 로봇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AI 로봇 스타트업 투자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노인 약상 방지 플랫폼 프리머스, 디펜더, 파운데이션, EGI. 그래서 AI 쪽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스탠다드 보츠, 브이싱, AD 로보틱스에서 실제 뭐 이거 말고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몇 군데 피겨나 이런데 몇 군데 로봇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AI 전쟁도 있지만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압도적 뛰어난 나라가 이거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막 실제 이제 로봇을 가지고 이제 올림픽처럼 경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 격투 로봇이 싸우는 것도 있고 실제 뭐 박스를 조립한다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AI가 보이는 거 영상이나 이런 디지털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한다면 이런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쪽이 많이 있어서 이걸 국가적으로 투입해서 많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AI나 이게 활용돼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에서 금융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5월이나 이렇게 되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나 이게 전 세계 AI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찰나에 지금 이제 세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바로 이 로봇입니다. 지금 영상 이제 보시면 찾게 되면 나오는데 바로 중국에서 로봇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권투를 하고 이렇게 발차기를 하고 싸우는 건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서로 이제 뭐 우위를 따르거나 꽃배달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 축구나 농구같이 공 가지고 노는 것도 이제 이 로봇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보면 엉성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요새 보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이렇게 바뀌면서 야 이거 어느 순간 진짜 바뀌겠구나.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쏟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뭐 여기 부천에 로봇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로봇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무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을 뭐라고 하냐면 체어지능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체어지능 로봇은 어떤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학습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입력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지능이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오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로봇계에 나와 있죠. 70% 먹었고요. 지금 DJI 드론 같은 경우는 압도적 70이다 보니까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자동 주행 시스템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이걸 운행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운전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그 운행 습관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도 여기서 굉장히 잘 운전을 해내고 거리 조정도 잘하고 위험한 사람한테 빵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돼서 실제 타고 오신 교수님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냥 30분 동안 너무 아무 일도 없어서 졸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전한 주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올라서 2030 핵심 전략으로 올라가고 양해라고 했죠. 작년에. 지금 양해에서 이제 로봇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55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성장률을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로봇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 될 거고 우리 주변의 로봇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흔하게 되겠죠. 자, 제주 4.3 기성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에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4.3 기록물이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이런 기록물들을 대해서 산림녹화 산업한 것도 이제 같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산림녹화 기록물에 대해서 똑같이 유네스코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네스코 기록물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좋냐면 첫 번째 이게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다는 거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보조금이나 관리에 대한 어떤 기금들 같은 거 지원들도 있게 되고 전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이게 고용하는 데서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아요. 이 기록유산에 대해 20개가 넘은 상태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5개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가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규정한 기록물 이제 보존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존하게 되면 기술적 지원에 이런 것들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네스코 목록들이에요. 예, 많이 있죠. 쭉 보게 되면 수원화성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 같은 2007년 이렇게 되다가 점점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2025년 이제 5월 26일자 굉장히 최근 자료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록물들까지 포함하면 되게 되고 세계유산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실제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좀 많이 잡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편으로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생각보다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이나 세계 기록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된다면 이후에도 좀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15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